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 자, 이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는 2015년에 서울지방국세청 관악세무서에 초임으로 발령을 받아서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까지 국세청 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퇴사를 해서 세무법인 B&H를 거쳐서 현재는 법무법인 대리운 조세행정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곤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를 위한 주요 세금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시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할 테고, 이제 취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임대사업을 쭉 운영하시다가 다 끝나면은 나중에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시겠죠.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겠네요. 취득 단계가 있을 거고, 보유 단계가 있을 거고, 나중에 매각하는 단계가 있을 건데요.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단계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이 보유 단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이제 폐업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아마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거고요.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이 세 가지 개념을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강의 목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 목표를 여러분이, 이 정도의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무 대리인, 세무사나 어떤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 정도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내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서 신고를 하고 재산세나 종부세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국세청에 내가 신고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강의는 이 시간에는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그거를 궁금해 하신다면 3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신고서를 작성할 정도까지 되려면 3시간이 아니고 한 10일 정도는 꼬박 공부를 하셔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너무 무리한 목표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고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는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잡혀져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3시간 강의를 45분 강의하고 15분 쉰 다음에 45분, 15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거는 채팅창에 올리시면 제가 눈으로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대사업자께서 부담하실 세금은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세목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고, 종합소득세가 있을 거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세목 중에서 재산세만 지방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면서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세랑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거주하시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을 겁니다. 내 집이 송파구다면 송파 세무서가 있을 거고 잠실 세무서가 있을 겁니다. 이 세무서는 국세청 이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구청이라던가 군청, 시청 이런 곳이 있을 텐데 거기 세무과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 그거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크게 국세랑 지방세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즉 부동산을 보유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네 가지 세금을 아마 맞다 드릴 텐데 이 중에서 재산세만 지방세다. 즉 재산세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마 부과를 할 거고 나머지 세금은 국세청이다.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초림님께서 책자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기 네이버에 납세자 세법교실 아마 치시면은 그 쭉 뜰 거거든요. 여기가 국세공무원교육원이어서요. 거기에 아마 PDF 파일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세목에 대해서 어디서 관할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세목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는 물건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용역은 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사잖아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는 여러분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많이 여기 들어오신 분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있을 텐데 부동산 임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기는 별도로 어떤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혹은 근로자로 근무를 하신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근로를 하시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이 될 테고 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종합소득세 설명드렸고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는 세금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흔히들 주택이라든가 건축물, 토지 등 이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이 재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건 국세.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고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쭉 하시고요.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분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엄청 고가인데 고액인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가에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시킵니다. 이제 흔히들 부동산과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보통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채만 갖고 있지는 않죠. 여러 채 갖고 있을 텐데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제일 부담되는 세금이 재산세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게 세금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벌어들이는 금액, 즉 나에게 유입되는 현금이 있은 상태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부담은 별로 안 되거든요.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아서 뭐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세금 나오는 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그 세금 내는 거야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거든요. 돈도 없는데 그냥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이게 꽤 큽니다. 이게 꽤 부담이에요.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님, 재산세도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충분히 부담이 되는데 이 종부세가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유 단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세금을 부담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마 여기에 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나머지 이 세목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동일한 비중으로 아마 차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변호사님 그럼 이 부가가치세가 이 전체 세목 중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정도의 뭐 비중이 있는 건가요? 그 정도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부가가치세에서는 여러분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처리를 맡기시더라도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즉 세무사님 도움 안 받고 여러분이 처리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부가세보다 당연히 여기 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무대리인이 대부분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그냥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아, 이 정도는 우리 세무사가 처리하겠구나. 나는 우리 세무사를 위해서 이 정도 자료는 내가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비중이 이게 좀 더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수업 시간의 한 절반 정도 내가 여기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부가가치세 설명을 드렸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인 거고,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택임대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좀 낯선 것이고요. 상가임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금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물에 새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의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임대인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아마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딱 두 번 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 6개월 동안 거를 합쳐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첫 번째 기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또 합쳐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이렇게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를 한다. 근데 이 안에 변호사님 저는 간이 과세자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럴 경우도 있겠죠. 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1년에 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음 연도 1월 25일 사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있겠죠. 이때부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러분이 벌어들였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제가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 납부하는 건지, 종합소득세 언제 신고 납부하는 건지 그 일자를 설명드렸고, 마지막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죠. 제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변호사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달에 상가를 사가지고 한 9월 달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세금을 아마 이거 1년치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 1년 중에 내가 1월 달부터 9월 달만 가지고 있으니까 12분의 9 안 분해가지고 이 정도만 내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 아닙니다. 이게 보시죠. 이거 보시면 과세 기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양구름님 계시는데 하양구름님이다 그 명의자가. 그러면 하양구름님한테 1년치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부동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상당수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에 많이 능숙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그때 아마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야기 들었던 게 되도록이면 파실 때는 6월 1일 이전에 파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고 사실 때는 되도록이면 6월 1일 지나서 사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가 6월 1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금들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명의자를 파악한 다음에 그 명의자에게 이걸 부과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 국세청이 여러분에게 고지처분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고를 해야지 그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고, 변호사님, 저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이 부과하는 것도 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했거나 혹은 신고를 했지만 좀 이상하게 신고하셔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한번 세금 계산해서 부가 통보하는 것,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이 신고하시는 세목이다. 근데 여기에는 재산세랑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7월 달 되면 7월 아마 16일부터 7월 말까지 되면 보통 1년치 재산세 절반 정도를 지자체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죠. 이거 납부하시라고. 여러분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았는데 재산세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마 9월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오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도 여러분이 특별히 보호 안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12월 초에 아마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목은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세목은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아도 지자체라든가 국세청에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제가 법인사업자 하나 넣었는데요. 임대사업을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강의 단계에서는 개인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만 제가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세금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일반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강의를 할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원천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자 유형을 구분할 때도 개인하고 법인 따로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아마 대부분 임대사업을 개인 명의로 하실 거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바라보는 사업자 유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게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 면세사업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거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이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 구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구분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특이한 게 보이시네요. 사업장 현황 신고. 어? 변호사님, 이거 저 주택임대 사업을 해서 제가 면세사업자인데, 이거를 저는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변호사님,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저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이시죠? 면세사업자한테 이거는 공고사항입니다. 공고사항. 국세청에서 되도록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세무대리인을 고용을 하셨다면 그 세무사님께서 이걸 해줬을 거고 특별히 고용을 하지 않으시고 1년에 2번 정도 세무서 방문해서 조사관들이 도와주는 신고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때 도움받아서 신고했다고 하면 아마 이건 안 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만 차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을 합니다. 종부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 세 가지 세목은 동일하게 부담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제가 두 가지 또 구분해놨네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사업자. 이거 앞서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원칙은 여기 일반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 이 단어가 일반이잖아요. 이게 원칙이겠죠.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만 원칙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니까요. 여기 있는 간이 사업자는 예외 사항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어떤 사업자가 관이 사업자인가요? 이거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굉장히 저조하다면은 국가에서 특별히 그냥 세금 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이게 한자잖아요, 간이. 편하게 신고하세요라고 해서 이 업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흔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구나. 이거 두 가지 개념 구분하시고 과세사업자 중에서는 매출 규모가 좀 있으면은 일반 사업자, 매출 규모가 굉장히 적으면은 간이사업자라고 구분이 되구나.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이렇게 보유 단계에서 이렇게 네 가지 세금을 내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니까 이 세 가지 세금만 내구나라고만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나오네요. 자, 부가가치세. 이제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여러분이 판매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커피, 요즘 뭐 카페가 많은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하죠. 이것들을 저희가 흔히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이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면은 100원 정도 더 버신 거죠. 이게 부가가치입니다. 내가 500원에 사서 700원에 팔았다면 200원을 더 버신 거죠. 이 200원이 부가가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거 흔히들 오해하세요?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500원에 사와서 700원에 판매할 때 내는 세금은 이 700원의 10%인 70원인데요? 제가 만들어낸 200원이 아니고 이 판매했던 금액에서 10% 내는 세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이 살 때 500원 부담했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부가세 포함해서 부담했겠죠. 550원 지급했겠죠. 이 50원은 공제받습니다. 결국 70원 내야 되는데 이 50원 공제받았으니까 20원만 납부하는 금액이 되죠. 즉, 여러분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런 기본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냐? 여러분이 어떤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서 또 누군가한테 넘기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팔았다. 아마 최종 소비자한테 팔았다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이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을 샀다. 거기서 여러분이 드시고 나서 끝나는 거잖아요. 맥주 한 캔 사면서 가격이 1,800원이고 부가세 180원 포함해서 1,980원 지급했는데 이 180원 누군가에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이 제품이라든가 이 용역을 소비하는 분, 소비해서 없어지게 하는 분,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 초보 사업자들을 위한 강의에서 그런 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이 잘 되면은 세금이야 뭐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불황도 타고 호황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돈을 바로 벌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1년 후에 내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사이에 내 현금 흐름이 말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도 6개월 후에 내는 거니까, 그 사이에 내 사업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현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세금을 체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목이 있겠죠. 각 세목마다 다 체납이 다 잡힐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체납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바라봤을 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세금은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것을 그게 안 좋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사관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자, 왜 이걸 안 좋게 생각을 하냐? 뭐 이게 뭐 부가가치세 세금은 뭐 금태로 둘렀냐? 다른 세금하고 다르게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뭐 가치로 따지자면 중요하진 않죠.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조사관들이 부가가치세 체납을 좀 안 좋게 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냐면 여러분의 임차인한테 돈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여러분의 돈을 줄 때 아마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월차임 50만 원 하고 가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다면 임차는 여러분에게 50만 원에다가 10% 해가지고 5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매년 여러분들은 55만 원을 꼭 받는 거예요. 매달 1년치를 쭉 받겠죠. 그중에서 50만 원은 여러분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부담했던 5만 원이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잠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국가에 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5만 원은 여러분의 것이 절대 아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그 5만 원을 국가에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에게 맡겨둔 거다. 사장님, 제 대신 이 부가가치세 대신 갖고 있다가 국가한테 내년에 꼭 지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신 보관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돈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대신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소비를 해가지고 못 내고 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어라? 이 사람들 보기에 이 최종 소비자가 잠시 맡겨둔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소비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현금 흐름이 좀 막혀서 세금을 내가 다 못 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선 부가가치세 먼저 납부를 좀 하시고 뭐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시거나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강조를 해서 넣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가 사업자 유형을 든 거고요. 여러분 아마 이 단계에 있겠죠. 임대사업자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임대사업자께서 매입하시는 것들은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내는 게 아마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이런 거 낼 거고,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고용을 하셨다. 어떤 업체를 계약을 해서 그 업체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청소를 해주시는 업체, 관리업체,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이렇게 그 용역을 제공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이 부동산 임대 용역을 파시는 거죠. 그래서 매달 11,000원을 임차인한테 받았고, 여러분이 이제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8,800원을 지급을 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줬던 1,000원은 국가에다 납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것들 뭐 청소하는 부분들 한전 뭐 수도 요금 하면서 여러분이 지급했던 800원은 돌려받는 겁니다. 1,000원 납부해야 되고 800원 돌려받으니까 순액으로 해서 200원만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창출했던 부가가치, 결국 여러분은 이 10,000원, 8,000원 중간 사이인 2,000원만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결국 2,000원의 10%인 200원만 납부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들을 뭐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구분 단계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이 면세 사업자는 제가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고 일반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는 이게 과세자라는 부분에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분들은 일반 과세 사업자라는 겁니다. 이 과세자가 과세 사업자 줄임말이니까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 과세 사업자하고 명세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업종은 면세 사업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업종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다 여기에요. 그럼 변호사님, 얘랑 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표시해놨네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이상인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 매출액이 1억 400이 안 된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가 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기준. 그냥 상식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상식을 알아두셔야지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친구분들도 사업을 많이 하시겠죠? 이제 친구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거를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알아? 간이랑 일반 구분할 수 있어? 매출액이 1억 400이야. 그럼 친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분이 고용하시는 세무사님도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현재 무슨 사업자이시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이시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적용 안 됩니다. 특이하시죠? 변호사님, 이거 왜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원칙은 구분을 하는데 특정 업종 규모 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간이과세 안 돼 라고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해하시죠? 변호사님,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간이과세자 안 되는 건가요? 아니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이 기준이 1억 400만 원이 아니고 4,800만 원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하시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일반 과세자로 편입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네요. 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입법 취지는 아실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소비해서 최종 소비해서 이것들을 아예 없어지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겠죠. 일반 시민들이겠죠. 콜라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 콜라를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담하냐면 그 콜라를 사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품이 있어요. 이게 대체로 뭐냐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는 좀 빠져요. 의는 빠지고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 흔히들 농산물들의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집을 사는 것은 전부 다 면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국민주택 개념은 84제곱미터입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주택은 살아야지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84제곱미터로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는 부가세가 아마 과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84 기준이면 84제곱미터 보통 우리가 34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평수가 높아가는 고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양 금액에. 그 아래 것만 부가세가 면세다. 근데 여러분처럼 임대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떤 평수든 상관없이 주택을 임대하시면 전부 다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야지 임차인인 대한민국 서민들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임차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 분명히 표시해놨네요. 상가임대는 여기 빠져있죠. 상가임대는 그래서 과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중에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만 면세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로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국가죠. 그래서 교육받는 거에도 부가세 붙이면 안 되겠다. 그럼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아마 학원에 많이 보내셨을 텐데 학원비는 전부 다 부가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은 마치 학원비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1만 원 혹은 뭐 22만 원 마치 부가세가 포함된 것처럼. 우리도 흔히들 이런 개념에 익숙하니까 부가세까지 받으시나 보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교육 서비스는 면세라고. 그거 만약에 그 학원 원장님이 이거 부가세라고 설명하시면은 여러분이 반박하시면 됩니다. 아닌데요. 교육 서비스는 면세 사업자인데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거 있어요. 그거. 그 여러분들은 좀 연령대가 있으셔서 아마 그 뭐죠? 사교 댄스 학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그건 과세입니다. 대한민국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 이 교육도 다 구분해가지고 그런 쪽은 과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쪽은 대부채로 면세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의료 서비스도 면세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시겠죠? 그래서 책도 면세. 신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신문도 면세.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가 설명되어 있네요. 기초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국민후생 용역 등은 대입제로 면세다. 특이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시내버스 면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시내버스 정도는 타셔야지. 면세죠? 어, KTX 있죠? 이거 과세입니다. 대한민국 서민이면 그냥 일반 기차 타셔야지. 새마을호 이런 거. 네, KTX 고속열차는 좀 과하다. 그래서 이건 과세입니다. 뭐 이런 것들. 시대에 안 맞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임대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여기 면세다. 그래서 썼죠, 제가.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과세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상가임대를 하고 있다 생각되시면 그건 과세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질문 들어와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임종윤입니다. 임종윤님.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10%를 받아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4%만 납부하고, 어우, 잘하시네요. 나머지는 사업자가 수입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가도 됩니다. 처음부터 4%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지요. 대한민국은 사적 자치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받으신 다음에 국가에서 내라고 한 것만 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4%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텍스님, 아이디 좋네요.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연 4,800만 원 이하면 면세사업자고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건가요? 이거 오해하셨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두 면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800만 원 기준은 일반 과세자이냐, 간이 과세자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누가 고민하시는 거냐면 상가임대사업자께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단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쭉 계속 강조했네요. 주택임대 용역은 면세다. 상가임대 용역만 과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택임대 용역은 면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주택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시골 가면은 이렇게 전원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을 하나 지었는데 주택 여기 연면적 말고요. 건물 정착 면적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딱 놓여져 있는 주택의 면적 이거는 한 40평 되는데 이 토지, 그 주택을 싸고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당이 10,000평이에요. 이거를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임차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체로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10,000평 땅이 탐나서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시겠죠. 그 10,000평이면은 뭐 농사도 지으실 수 있는 땅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이건 텃밭이야. 이건 그냥 집의 마당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땅에 부수되는 토지도 내가 주택 임대로 보는데 이 토지는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연면적이거나 건물 전착 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 둘 중에서 큰 것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변호사님, 이 연면적이 있고 이 건물 정착 면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건물 정착 면적은 말 그대로 건물이 딱 땅에 붙어 있는 면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40평으로 설명드렸죠? 근데 이 건물이 4층짜리야. 그럼 연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각 층마다 40평이니까 4층 합쳐서 160평. 이게 연면적입니다. 이 연면적하고 건물 정착 면적, 아까 말씀드렸던 40평에 5배 또는 10배인데 이 도시 지역이면 5배고요. 시골 지역이면 10배입니다. 보통 시골 지역 사보면 10배니까 400평까지 마당은 400평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봐서 여기까지만 면세로 되는 겁니다. 상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거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겸용주택. 이게 뭐냐면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층짜리 되는 건물인데 여기에서 1층하고 2층은 상가로 임대를 하고 있고 3층, 4층, 5층은 주택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변호사님 저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 5층은 제가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1층, 2층은 상가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상가 임대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과세로 하고 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면세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근데 세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주택 면적이 더 크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아까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연립주택이 총 몇 층이었죠? 5층이었죠. 5층 중에서 1층, 2층은 상가야. 3, 4, 5는 주택으로 제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원칙으로 따지자면 상가 임대한 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주택 면적은 3개 층이고 상가는 2개 층이니까 주택이 더 크죠. 그럼 이 5층 건물 임대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주택 임대 용어로 와서 면세가 된다. 굉장히 소중한 팁이죠. 그래서 그런 건물 갖고 계시다면은 상가 임대를 하시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주택 임대로 봐서 안 하셔도 된다.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 안 하셔도 된다. 조사관이 물어보면 왜 여기 상가 임대인데 왜 부가세 신고 납부 안 하세요로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건물 전체가 제 건데요. 주택 면적이 더 커요. 그래서 전부 다를 주택 임대로 봐서 제가 부가세를 면세받는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표시. 이게 뭐죠? 작거나 같다. 어. 너무 아쉬워요. 4층짜리인데 두 개 층은 상가고 두 개 층은 주택이야. 그럼 똑같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4개 층에서 두 개 층은 주택 임대를 하고 두 개 층은 상가 임대를 하면 두 개 층에 대해서는 면세지만 상가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겸용주택은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좀 더 고민 많으신 분들은 저에게 바로 질문합니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은 4개 층짜리인데 두 개 층은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두 개 층은 상가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두 개 층 주택만 면세고 상가로 해당되는 것은 과세가 맞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음. 그럼 이제 적격증빙, 부가가치세 사업자. 제가 부가가치세는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무사를 고용하더라도 세무사님께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들을 잘 아셔야 된다. 이 업무들은 세무사님이 특별히 도와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수업 시간이 좀 많을 거다 설명드렸죠.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여기 적격증빙입니다. 볼게요. 자, 적격 증빙. 이거 다 한자어죠? 증빙. 내가 어떤 비용을 썼으면 이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우리가 흔히 증빙 서류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반드시 이것들만 적격, 올바른 자격이 있는 서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마시고요. 상가 입대를 하시는 상가 입대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서류만 꼭 구비를 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경비를 많이 쓸까요? 어,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기세, 수도요금 이것들은 얼마 안 되는데 상가를 중간에 보수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또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 공사업자에게 금액을 주고 여러분이 아마 고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공사업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는 영세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 신용카드로 결제할 테니까 이거 끊어주세요. 안 됩니다, 사장님. 이것도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죄송해요. 이것도 못 해드려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대금을 지급을 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입을 하시는 것들은 그 구입 대금에서 10%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놓고 그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저기 부가세도 저희도 내야 되니까 부가세만큼은 더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공제도 못 받는데 대금은 다 드리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들 크게 금액 들어가는 것들은 이 세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도움이 되신다. 이 설명 기본적 드립니다. 적격 증빙 중요하죠.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네요. 아이고, 나는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돈 많이 들였는데 이 세 가지 서류 내가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되면 설사 본인께서 그거를 다른 거로 뭐 계좌이체 내역도 쭉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조사관을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십니다. 이제 세 가지 서류를 꼭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기억을 해야지. 이거 언제 받지? 이게 발행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급 계산서는 공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일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임대사업자니까 매달 1월 1일부터 매달 초부터 매달 말까지 계속 공급하는데요. 그럼 저는 공급일이 언제예요? 매 순간순간인가요? 임대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일이 됩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죠? 그때 월차임 30만 원은 매달 25일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계약서에 적어 있으면은 지급받기로 한 때 언제라고 적으셨죠? 25일이 되죠. 그럼 그때 25일이 공급일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 25일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금액을 지급을 받으면서 이제 그 임차인께서 저기 사장님 저희가 지금 이번에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제가 계산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 받으시면서 신용카드로 계산하시면서 그 임차인이 여러분에게 사장님 저 이제 결제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되죠. 왜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적격 등비이거든요. 임차인께서 신용카드를 결제하시면 이건 자동으로 발행이 돼버립니다. 음. 근데 여기에서 세금 계산까지 요청을 한다. 그러면 두 번 발행해버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은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 절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 뭔가 하나를 내가 해줬다면 나머지 것들은 요청을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구입하시더라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발행받았다면 나머지를 추가 요청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이 발행하거나 발행받으셨으면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안 된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사업을 쭉 하셨으니까 이거 보셨을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로 발행하는 거예요.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궁금하시는 게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공급 가액,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간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8천만 원이 안 된다. 내가 내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 쭉 계산해 봤더니 1년치 다 합쳐봤더니 8천만 원이 안 된다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되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인 경우만 이게 의무다 이렇게 적었던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그 임차인께서 사장님 이번에 계좌이체 할게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되는데 발행이 안 되면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져 있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의무 발행 업종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거래하셨던 분이 여러분으로부터 뭔가를 샀는데 사장님 저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주고 산 겁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특별히 말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해야 돼. 그 모든 건에 다 발행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10만 원 이상짜리만 대해서. 그러면 10만 원 이상짜리를 내가 팔았는데 내 고객이 현금 주면서 이거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것은 아마 부동산 임대업인데 변호사님 그럼 저희 업종도 이건가요? 다행히 부동산 임대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저기 뭐지? 음,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임차인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월세 같은 경우 보통 나올 경우에 원룸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발행을 해주세요로 요청을 하면 발행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세입자께서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다면 발행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제외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임홍조 님입니다. 자, 1인 소유 한 개의 건물의 1층은 상가이고 2층에서 5층까지는 다세대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건물 전체가 본인 소유인 거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 임대로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겸용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초림님. 그런데 25일 날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고 27일 날 지급하면 계산서 발행 일자는 25일일까요? 27일일까요?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25일입니다. 작성 일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작성 일자는 실제 내가 공급을 약속했던 날짜, 그 날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니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던 날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날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이세금 계약서 제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이것들을 발행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이로 내가 발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두 장을 발행을 합니다.
두 장을 발행해서 이 빨간색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써줬죠?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이 파란색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 임차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빨간색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이 파란색은 임차인에게 드리는 거다. 동일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변호사님, 종이세금계약서 제가 발행을 했는데 이거 보관을 해야 될까요? 보관해야 되는 거 맞겠죠? 그럼 이거는 국세청에다 제가 제출하는 겁니까? 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거 제출 안 하는 건가요? 네, 이거 제출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류에 뭐가 있냐면 매출세금계약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거든요. 이 합계표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이 종이를 제출하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이 종이를 제출 안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네요? 이거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 5년간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그걸 보관을 해야 되죠? 여러분, 국세청에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딱 들여다봅니다. 신고를 딱 들여다봐요.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근데 이거를 신고 다음에 들여다볼 수 있고 신고 다다음에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5년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그럼 5년 사이에 국세청 조사를 들여다보고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예를 들어서요. 2029년에 4년 후에 사장님 2025년에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증빙 있으시죠? 그때 그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보관하셔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경우는 종이 세금 계산서는 종이 실물로 보관하지는 않고요. 이거 사진 찍어서 거기 있죠. 이렇게 컴퓨터 외부 서버나 이런 데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샘플 양식입니다. 이거 변호사님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받은 게 아니고요. 홈택스 여기 보세요.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대체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셨으면은 세무대리인께서 이것까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세무대리인을 내가 특별히 고용 안 했다. 나는 좀 사업 규모가 영세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고 있다면은 아마 이거 처리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보통 개인 이름으로 로그인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가입되어 있던 사업자가 쭉 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사업자 전환 누르면은 이 사업자 명령 쭉 다시 바뀝니다. 화면이. 그런 다음에 여기 메뉴에 전자세금 계약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떠요. 여기에서 전자세금 계약서 발급의 옆에 있는 거, 여기 건별 발급,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화면에서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점 표시돼요. 그게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볼게요. 여기 종류. 세금계약서 종류 뭐 있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뭐가 있어요? 일반밖에 없죠? 일반 클릭하셔야 되고. 공급받는 자 구분. 공급받는 자를 뭐로 할까요? 여러분 임차인은 대체로 상가, 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세금, 그 사업자 등록번호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클릭. 그 다음에 뭘 적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뜹니다. 여러분 거니까 자동으로 샘플에서 다 떠요. 이걸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통 여기 확인을 누르면 상호까지 뜹니다. 이게 다 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작성일자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데 이거 질의하시는 게 아까 정초림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변호사님 여기에다가 제가 원래 임대차 계약에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제가 27일에 지급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다 27일을 적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25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그날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적어야 되냐면 여기 적는 거예요. 공급가액과 세액.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 한 달에 내가 받는다. 그럼 부가세 빼면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 세액, 10% 세액이 샘플로 이렇게 자동으로 찍힙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이 아래 사항들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입력 사항들은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냐.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 필수 입력 사항 입력 안 하면은 발행이 안 돼요. 자동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종이 있죠, 종이. 종이는 여러분이 여기다 저기 볼펜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는 이 필수 입력 사항을 빠뜨린다. 그럼 이게 세금 계산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적격 증빙 서류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을 하셔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종이로 보면 이렇게 굵게 펼쳐진 게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의 사고 반드시 적어야 되고, 거래하는 곳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상호라든가 주소는 몰라도 돼요. 이건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작성일, 언제 공급을 내가 했는지 반드시 적어야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월세 50만 원, 부가세 5만 원, 이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세금 계산까지 설명드렸네요. 아래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답변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55분이니까 15분 쉬시고 10분, 3시 10분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우철님 질의부터 제가 답변 드리고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